네, 잠시 쉬었나요? 네, 이어서 비엔나 계약 손해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손해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의 공통된 조항이고요. 자, 이제 비엔나 계약에서는 손해 산정의 일반 원칙,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 산정 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거래에 의한 손해 산정, 시가에 의한 손해 산정, 이익의 상실 등 추가적 손해의 배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설명을 제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액 관련해서 74조에 당사자 일반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손해배상액은 그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서 계약 위반을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소위 그 영미법상의 foreseeability doctrine, 예측 가능성 원칙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 법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반 사정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 인간이 뭐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당사자들이 이 계약 체결 시에 알았던 사실이 있을 것이다. 또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사실, 그런 정황 하에서 재반 정황을 우리가 이제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 정황 하에서 그럼 보통 어떤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어떤 손해가 날 것이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정 하에서 어떠한 손실이 날 것으로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뭡니까? 우리 그 형사법 얘기했지만은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어, 그 주인이 베란다로 피했다. 그럼 주인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살인의 고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에 이자가 베란다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뭐 했거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컴퓨터 100대를 인도했는데 인도했다. 그러면은 인도하는 계약인데 이걸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뭐 여러 손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걸 뭐 전매해서 수익을 많이 남길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겠죠. 그 합리적으로 이게 전매해서 에, 그 얻을 수 있는 전매이익 그 부분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실제로 B가 지금 그런 좋은 시장 상황을 잡아두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어 그것을 알았다면은 모를까 보통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00대가 예를 들면 10만 달러다. 10만 달러인데 이거를 뭐한 30만 달러에 팔아가지고 20만 달러 남길 것이다. 뭐 이런 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뭐 11만 달러에 팔아서 보통 뭐 남긴다, 이문을 남긴다. 뭐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
백대를 받아서 이걸 다시 전매해서 이득을 남길 거다. 이 자체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상실, 뭐 전매이익 이것은 사정에 비추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손해 예견 가능한 손해배액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의료기구다. 그 수술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인도가 안 돼서 지금 뭐 수술을 받았으면 적시에 인도돼서 수술을 받았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 버렸죠. 그 손실까지 보상을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지금 이 그 CIS법은 이제 그거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CIS법은 그 인적 손해는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 건 이해가 되지 않겠네요. CIS법이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요컨대 뭐 실제 사안을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그 foreseeability 예견 가능성 법리가 지금 CIS법에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 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그러니까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수인의 의무 위반, 뭐 인도 수령을 거절한다거나 물품 인도 수령을 그 의무인데요. 매수인의 의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도인은 물품을 재매각하거나 그럴 겁니다. 매수인 의무 위반이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 대금과 대체 거래 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계산하고요. 75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4조는 이게 원칙, 배상액 산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또 손해가 있으면 이 원칙 조항에 따라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6조에 보면은 이제 방금 75조 우리가 봤죠.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이제 75조에 따라 물품의 시가가 있다. 그럼 75조에 따라 구입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 시가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75조는 지금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구입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고요. 매도인이 물품 재매각한 경우 75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 시가와의 차액, 그러니까 계약 해제했다. 그러면 그 물품의 시가가 지금 11만 달러가 되어버렸다. 원래는 10만 달러였는데. 그럼 손해액은 얼마겠어요? 10,000달러죠. 10,000달러가 더 있어야 시장 가서 똑같은 물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74조는 또 원칙 규정이니까요.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시 시가에 가름하여 물품 수령 시 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물품을 이미 수령 하고 이제 한참 지나서 해제한다. 그럼 이제 해제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거는 지금 매수인이 자의적으로 그 계약 해제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에 해제하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간의 권형 상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물품 수령시 시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형.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77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물품의 시가는 이제 그 물품이 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 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시가, 물품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가는 어느 시장의 가격이냐 관련해서 이제 76조가 정하고 있고요. 77조를 보면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 손실 경감은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계약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도 그렇고요. 경감할 수 있는, 자신이 노력해서 경감할 수 있는 손실은 경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이 있다고 만연히 있으면 안 돼요. 계약 위반을 주장한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가 계약 위반해서 손해배상을 하겠지만 이건 경감할 수 있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걸 감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3절에 보면 이자 규정인데요. 당사자가 대금 그 밖에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은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손해 관련해서 우리 교재 이제 지금 손해 산정 일반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쭉 살펴봤습니다. 손해 범위 관련해서 예견 가능성 이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예견 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견 가능성 범위 손해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의의 보통 합리적인 인간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뭐 신과 같이 초인적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바보, 전혀 IQ 30의 어떤 바보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합리적 인간이 이제 기준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반 당사자 인식 범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알았거나 또 합리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았어야 될 그 범위가 어디냐. 그래서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을 함께 이자가 안 사정이 뭐냐,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뭐냐, 거기에 기초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범위 손해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견 가능성 판단을 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계약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종류 관련해서 이제 실제 손해, actual loss, 부수적 손해, 뭐 결과적 손해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학상 개념이고요. 아까 그 CRC법에는 그 예견 가능성 법리가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고 뭐 대체 거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손해액을 정하는 방식 그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강학산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손해는 실제 손해가 있어요. 실제 손해 또는 직접 손해는 일방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부적합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실제 손해 예로는 뭐가 있겠어요? 매수인이 미집한 대금. 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1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왜 지급하지 않느냐? 그게 손해입니다. 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동안의 이자 등이 있을 것이고요. 매수인의 실제 손해로는 물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감소된 가치. 100만 원짜리 물품이었는데 이게 하자가 있으니까 뭐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손해가 50만 원이 되겠죠. 인도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생산의 감소 또는 원자재 하자로 인하여 제조된 물품 자체에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은 제조 물품의 감소된 가치.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재료가 잘못돼 가지고 그 생산된 물품이 가치가 떨어졌다. 근데 우리 그 석재를 제대로 된 석재 사용해야 되는데 중국산 석재 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가치 하락분 이런 것들은 손해가 되겠죠. 또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하자를 치유했다. 그러면 그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은 손해가 됩니다. 당연히. 네,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우리 이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실제 손해는 이제 거의 언제나 예견 가능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159페이지인데요. 부수적 손해가 있습니다. 부수적 손해는 불이행 또는 부적합한 이행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초래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초래되는 부수적 손해의 예로서는 매수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물품을 인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초래된 비용. 그러니까 제때 인도되었더라면 별 특별히 추가적인 비용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거절해서 계속 나는 매도인 입장에서 인도를 해야 되겠고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부수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거절한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초래된 비용, 창고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수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도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창고업자를 알아봐가지고 물품을 일단 창고에 보관했어요. 나중에 이제 인도 받았다. 10일간 창고 비용이 들었다. 부수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결과적 손해가 있습니다. 결과적 손해. 결과적 손해는 불이행이나 부적합한 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 즉 피해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 또는 그가 제3자와 체결한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 손해가 결과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결과적 손해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제 이익의 상실인데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손해가 실제 손해,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부수적 손해가 되겠는데, 이 결과적 손해는 사실은 이제 가장 포괄적인 손해 개념이고요. 이익의 상실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이익의 상실도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 국제거래 현실에서 이 지금 당사자들은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있으면은 단순히 통상적인 손해만을 배상받는다. 이거는 불합리해요.
그래서 뭐 전매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을 배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비엔나 협약은 이익의 상실도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비엔나 협약상 그런 조항이 있는데 보통 우리 그 거래 관계에서 결과적 손해 예로는 이제 우리 교재 160페이지에도 있지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이를 전매할 수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한 데 대하여 전매의 매수인에 대해서 인도 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적게 인도되었더라면 전매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익도 취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로 인한 뭐 전매이익의 상실, 뭐 배상액, 뭐 특히 그 뭐 전매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배상한 손해는 이런 경우에 결과적 손해여서 확실히 배상을 받을 것입니다. 전매이익까지는 좀 뭐 다투지겠죠. 자, 그리고 하자 있는 물품 때문에 매수인의 평판이 훼손된 경우, 결과적 손해입니다. 전매했더니 뭐 전매인이 불평이 많고 내가 이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이거 파는 아주 평판이 좋은 상인인데 평판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경우는 뭐 인적 손해라고 좀 보긴 뭐하죠. 손해배상보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하자 있는 물품 때문에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인대한 기계설비 부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자기 공장을 생산 계획에 따라 가동할 수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납기에 맞추어 생산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손해배상액에 포함이 되느냐는 그 74조 예견 가능성 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 손해나 부수적 손해의 경우에는 이건 일반적으로 보통 계약 위반이 있으면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 손해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인정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 법리가 보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명책임 보니까 계약 위반이 있었다.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법원에서 이게 다투진달자 하게 되면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하고 뭐 증명책임, 입증책임 뭐 꼭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 자, 증명책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 당사자는 계약 위반이 있었다,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손해가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인과관계죠. 이 부분이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 권한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당사자는 그 발생한 손해가 뭐 계약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요. 그 발생한 손해가 예견할 수 없는 손해였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법리에 따라 손해액 관련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결과적 손해에 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 선생님 그렇게 보네요. 그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결과적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계약 위반, 손해의 발생, 손해와 계약 위반 간의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그 손해가 예견 가능한 손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된다. 이게 예견 가능한 손해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리라고 예견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에 이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면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가 예견 가능한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물품은 언제까지 인도돼야 되고, 10일 뒤에 내가 또 이걸 전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사정이 미리 알려져 있게 되면은, 그 범위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산정 관련한 조항들이 아까 있었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계약이 일단 해제돼야 되고요. 대체 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 거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체 거래가 있으면 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걸 재매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차액, 그 차액을 배상받고 또 74조 원칙 조항에 따라 이걸 배상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관련해서 독일 판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 판례인데요. 자, 영국 매도인, 매도인 셀러가 영국 여기고 영국 상인이고 매수인은 독일 상인이에요. 바이어입니다. 채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매수인은 시장에서 대체품을 구매해야 했다. 독일 매수인이 이제 대체품을 구매했네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물품을 불인도로 발생한 손해배상 구하는 소리를 제기했다.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협약 제45조 제1항 제4호 제75조에 하여 이유가 있다. 독일 상인 이제 승소한 사례인데요. 독일 법원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은 계약 가격과 대체 거래에서 지급한 가격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 매수인이 대체 거래를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은 대체 거래에 관한 입증 책임을 다했다. 손해배상에 산정에 있어서 대체품을 구매한 매수인의 자회사의 법적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체품을 구매한 자가 매수인의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수인은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뭐 이 사례에서 이제 영국 매도인은 이게 매수인 자회사가 대체품을 구매하고 이게 뭐 서로 본사 자회사 관계니까 이게 뭐 협조 방법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손실 경감 후 관련해서도 손실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매수인이 그의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대체 거래 비용보다 적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대체 거래가 있은 경우에는 이 대체 거래 비용에 따라서 그 차액을 배상하면 되고요. 지금 매도인은 자신과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거래가 대체적인 비용, 그 차액을 지급할 게 아니고 그거보다 적은 위약금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체 거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가 신중한 상인으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일반적 관행을 준수해야 되고요. 아까 그 모회사 자회사 간 뭐 의심을 좀 받을 수 있겠는데요. 보통 당해 거래계의 일반적 관행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당사자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매수인은 되도록 낮은 가격으로 대체물을 구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매도인은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그걸 재판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100만 원 목적물이 100만 원이었는데 노력했으면은 90만 원에 팔 수 있었고 뭐 10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데 뭐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어디 60만 원에 헐값에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손해액이 아니게 됩니다. 한편 합리적인 기간은 계약 해제 시점부터 진행하며 합리적인 기간,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제 대체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 시점에서부터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인지 여부는 문제 물품의 시장이나 시장 가격 존재 여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reasonable bystander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독일 판례입니다. 1997년도. 충분히 보이시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른 슬라이드 이 1997년도 28년 1997년 독일 판례입니다.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판례인데요. 이 슬라이드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니. 예,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997년도 발대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가 있는 바, 해제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대체거래의 성립 이전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 해제가 협약 제75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매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도할 수 없음을 명백히 선언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7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꼭 해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건 이행기 전 계약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체 거래를 하고 그 손해액으로 이걸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체 거래가 있었으나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75조에 따라서 그 차액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없고요. 76조에 따라 손해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5조 대체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제74조에 따라서 또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거래람으로서 운송 비용 등 기타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비용을 손해에서 배상받을 수 있고요. 대체 거래람으로서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에 관해서 비엔날병은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형평의 원칙에 비춰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감된 금액만큼 손해배상이 삭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거래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었던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손해배상에서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겠죠. 자, 시가에 근거한 손해산정.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 거래를 하면 그 차액 기준으로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대체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76조 시가에 따라서 이걸 손해를 산정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였지만 대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대체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다수의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여 어느 것이 해제된 계약과 대체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등 75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75조를 적용하기 수 없고요.
74조 원칙적으로 손해산정의 일반 원칙인 74조에 따라 손해를 산정해야 되는데 76조 2항에서 이때 그 계약 해제 시 원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 시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결국은 그 74조 예견 가능성 법리 원칙 조항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요. 이 조항이 불합리한 경우는 이제 74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 76조 적용된 경우에도 또 다른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74조는 원칙 조항으로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렇죠? 여기 추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비엔나의 박제 7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는 물품 수령 시 시가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획일적이죠. 물리적이고 획일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제 시기를 뭐 조작한다거나 해서 그 계약 위반을 상대방이 그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물품 수령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설명드렸죠. 자, 독일 판례입니다. 1997년도 프랑스 상인, 프랑스 회사가 매도인 셀러고요. 매수인은 이제 독일 회사인데 20트럭 분의 토마토 농축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뭐 팩스를 보내고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수인에게 단지 한 트럭분만 인도되었다.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였고 매도인이 지급이 지체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매도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서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거듭하여 이행을 위한 부과기한을 정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약제 49조 제 40조 1항에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부과기간을 정해서 또 이행을 최고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 아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뭐 물품 인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매매 계약의 본질에 해당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매도인으로부터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이행을 위한 부과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다. 매수인이 대체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계약 대금과 해제 시 시가와의 차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 비엔나 협약제 76조 1항 이것은 이제 시가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품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거래 지역에서 시가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봐야죠. 시가는 동종의 물품과 동일한 조건의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시장 가격이 한다. 계약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품이 다르다거나 그 매매 계약의 조건이 다르다면은 이게 그걸 시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비합리적. 비엔나 협약제 76조 제2항은 시가를 확정하는 장소를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 아까 물품이 인도되어야 했던 장소에서 그것을 시장으로 봐가지고 거기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시가를 기준해야 된다. 그곳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보면은 이제 물품이 인도되어 장소는 이제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뭐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약이 없는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특약이라는 건 뭐 특별한 약정입니다.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 장소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해지한 매도인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용이한 장소로 할 수 하겠으나 반대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해지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의 시장 가격을 파악해서 이를 기준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장소로는 매우 불편하다. 제1 운송인은 이제 보통 매도인 나라에 있게 되죠. 공장에서 뭐 생산해서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물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매도인 국가, 그러니까 매도인 측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좀 매수인에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대체 거래를 함으로써 비엔나 협약 제75조의 대체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손해 산정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러겠죠? 자, 인도가 있었어야 했던 장소, 이런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 장소 기준으로 물품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76조 2항에 합리적인 대체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인도가 있었어야 했던 장소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 비용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인도가 있었어야 했던 장소인데 그러니까 아까 뭐 예에서 셀러 쪽에 어떤 시장, 셀러 쪽의 시장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셀러 쪽에 그 시장이 가격이 없다. 그러면은 뭐 A국이라면 이제 뭐 B국, 이제 바이어는 C국이다. 그러면 B국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운송 비용 같은 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가 뭐 이번 주까지는 어쨌거나 이 CIS 지법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 이번 주 전반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후반부 수업 또 제가 아까 녹화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 이미 이제 6주 차니까 추석이 지났겠군요. 네, 하여튼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예, 하여튼 한 학기가 보람된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어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